30대 미만 청년층과 60세 이상 노년층의 가계부채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이후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백화점이 중국의 에이펙 회의 개최에 따른 임시 휴무덕을 톡톡히 받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개발자 행사를 개최하고 차세대 스마트 생태계 구축 강화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박준석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에 밀려 195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4일 전날보다 0.78% 내린 1945.1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날보다 1.05% 내린 541.93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2,393억 원어치의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며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 역시 1,84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3,849억 원어치의 주식을 쓸어 담으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특히 연기금과 투신이 각각 1,800억 원, 1,424억 원을 사들이며 지수 하락폭을 제한했습니다. 섬유, 보험, 전기가스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음식료, 은행, 의료정밀, 비금속 등이 1% 이상 빠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화재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신한지주, KB금융 등 은행주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0.5% 내린 119만 4천 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운항 정지 악재에도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예, 아시아나항공이 45일 운항 정지 징계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처벌 수준이 낮고 이미 예견된 사안인 만큼 최근 저유가 수혜를 거를 만한 재료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14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4.58% 오른 4,68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국토교통부의 징계 결정 예고에 2.93% 하락 마감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아시아나 징계에 따른 반사 이익을 노리던 대한항공은 전날 대비 0.24% 떨어진 41,4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 인명사고를 낸 데 따른 징계입니다. 당초 과징금 처분 수준의 징계를 예상했던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한 해 17만 명의 국내외 승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승객 비중은 70%에 달합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징계 수위가 사실상 가장 낮은 수준인 만큼 향후 실적과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7월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 징계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미리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류재현 KDB 대우증권 연구원은 45일 운항 정지는 시장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라며 1년을 넘게 끌어온 이슈인 만큼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유석 교보증권 연구원 역시 예전부터 논란이 됐던 문제가 오늘 발표한 것일 뿐이라며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최근 유가 하락 기조에 힘입어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박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0대 미만 청년층과 60세 이상 노년층의 가계부채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5,994만 원으로 한 해 전에 비해 2.3% 증가했습니다.
30세 미만 가구주의 부채가 지난 1년간 11.2% 증가했고 30대는 7%, 60세 이상 가구주의 부채도 7% 증가했습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과 노후 소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노년층이 빚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구의 부채는 금융부채가 4,095만 원으로 68.3%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임대보증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증가율은 2%로 부채 증가율이 순자산 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 가구가 처분 가능 소득 중에서 원리금 상환으로 쓴 비율은 21.5%로 한 해 전에 비해 2.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가계가 저금리 기조를 바라보고 빚 상환 속도를 가속화한 것으로 통계청은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평균 소비 지출은 2,307만 원으로 0.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 가구의 빈곤율은 53%로 한 해 전보다 12.6포인트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이후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오전 시중은행장들을 초청해 금리 인하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곳이 있다며 대출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시중은행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준금리를 내릴 때 가계부채 증가세를 눈여겨보겠다고 말했다며 금융 안정에 유의하겠다고도 언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장들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이유를 주택거래량 확대, 고금리 대출 상환, 전세자금 수요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할지는 주택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 총재는 오늘 협의회에서 경제정책의 역점을 고용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보조지표에 대해 일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취업을 못했거나 불완전 취업을 한 사람 등을 포함하니 10%대 실업률이 나왔다며 기업의 고용을 뒷받침해주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백화점이 중국의 에이펙 회의 개최에 따른 임시 휴무덕을 톡톡히 받습니다. 중국 정부가 에이펙 회의 기간인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임시 휴일을 선포하면서 국내 백화점이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누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에이펙 회의 기간 중국인 고객이 사용하는 은연카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백화점도 은연카드 매출이 지난해보다 52% 늘었고 갤러리아 명품관은 외국인 멤버십 카드 매출이 45% 신장했습니다. 특히 한 요우코는 본점 에르메스 매장에서 시계 구매에 1억 1천만 원, 다른 중국인 고객은 가방 구매에 7,800만 원을 썼습니다. 현대백화점 역시 지난 7일부터 4일간 은연카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갤러리아 관계자는 한중 FTA 타결로 중국인 고객의 한국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요콜 대상으로 마케팅과 프리미엄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상현실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진화했을까요? 삼성전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개발자 행사를 개최하고 차세대 스마트 생태계 구축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글 같은 장비를 머리에 쓰자 각기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96도 시야각을 통해 재생되는 3차원 영상은 마치 영상 속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헤드셋에는 터치패드, 뒤로 가기 버튼, 초점 맞춤 휠이 탑재돼 있어 머리에 헤드셋을 쓴 채로도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가상현실 헤드셋 기어 VR입니다. 삼성전자가 가상현실 헤드셋 업체 오큘러스와 협력해 개발한 기어 VR은 다음 달 초 미국에서 출시할 계획으로 가격은 $199로 책정됐습니다. 홍원표 삼성전자 미디어 솔루션 센터 사장은 앞으로도 개방형 협력을 통해 스마트 생태계 조성을 선도해 소비자들에게 더 가치 있고 혁신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폐막한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는 연결된 일상, 연결하는 개발자들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가상현실과 스마트홈, 웨어러블 등 12개 항목 120여 개 세션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47개국 3,000명의 개발자와 파트너 등이 참석해 다양한 미래 서비스 기술들이 논의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방위 3차원 카메라 프로젝트 비욘드도 공개했습니다. 프로젝트 비욘드는 기업 VR 콘텐츠 제작에 최적화된 형태의 카메라로 전후, 좌우, 상하를 모두 아우르는 전방위 입체각을 3차원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여행지에서 프로젝트 비욘드를 이용해 사진을 찍어 국내로 전송하면 국내에 있는 친구는 기업 VR을 통해 마치 함께 여행을 간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실감나는 3차원 가상현실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밖에도 삼성 디지털 헬스 플랫폼과 삼성 디지털 헬스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를 최초로 공개하는 한편 하나의 칩으로 심전도, 심박수와 같은 다양한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바이오 프로세서를 선보이는 등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선점 전략도 소개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는 다양한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를 공개함으로써 외부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앱과 서비스를 만드는 스마트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상하이 거래소와 홍콩 거래소 간의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후광통이 오늘 17일 시행됩니다. 따라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다음 주부터는 중국 증시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다만 계좌 조건과 거래일 등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찬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홍콩의 대륙 증시가 다음 주 개방됩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중국 본토 주식을 국내에서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은 자산운용사 등이 출시한 펀드를 통해서만 중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 거래소와 홍콩 거래소 간 증시 교차 거래 제도, 즉 후광통이 시행되면 홍콩 증권사와 제휴한 국내 증권사를 통해 직접 중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 증시는 상하이 거래소와 선전 거래소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중 이번 후광통으로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시장은 상하이 거래소입니다. 상하이 거래소는 A주 지수와 B주 지수로 나뉘는데 A주 지수는 외국인 투자자 전용 시장인 B주와는 다르게 그간 내국인과 일부 승인을 받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참여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홍콩 거래소와 연동되면서 외국인들도 홍콩 시장을 통해 A주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 투자와 거래 환경이 다른 만큼 증권업계에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광통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종목이 다 거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하이 거래소 중에서 180개 종목과 상하이 지수 종목 중에서 380개 종목, 그리고 A주와 H주 등 총 568개 종목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꼼꼼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고 투자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중국 주식을 사려는 투자자들은 계좌 조건과 거래일 등이 우리와 달라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후광통으로 중국 상하이 증권 시장에는 50만 위안, 한화 약 8,300만 원 이상의 잔액을 가진 해외 개인 투자자들만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후광통을 통한 외국인 전체 투자 한도는 순매수 기준으로 3천억 위안, 일간 거래량은 130억 위안으로 정해졌습니다. 또 국내 거래와 다르게 후광통을 통해서는 공매도와 신용거래는 할 수 없고 중국 거래 준칙에 따라 주문 후 하루 이후 체결되며 일간 가격 제한폭 10%는 유지됩니다. 거래일도 국내 주식시장과 다릅니다. 후광통의 시장일은 중국 본토 또는 홍콩 시장 중 휴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휴일 전날부터 다음 날까지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홍콩 시장의 휴장일이 2일이라면 1일과 3일 모두 매매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밖에 거래 수수료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거래 시 거래 금액의 0.3에서 0.4%, 오프라인 거래 시 0.5에서 0.7%의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A주 매매 수수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홍콩 주식 거래 수수료인 0.3에서 0.7% 선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광통 시행으로 국내 투자자들은 중국 본토 A주 종목 568개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거래를 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시스템을 갖춘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해
해외 증권 매매 전용 계좌를 개설하는 한편 주식 매수를 위한 위안화를 마련해두면 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 매각을 결정하는 예비 입찰이 오는 28일 진행됩니다. 무려 14년을 끌어온 우리금융 민영화가 이번에 완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은데요. 자세한 소식 금융부 윤홍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은행 매각 입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네,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은 총 57%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0%를 경영권 지분으로 한 곳에 매각하고 나머지 소수 지분은 여러 투자자들에게 희망, 수량,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합니다. 소수 지분 매각의 경우 투자자들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낙찰받는 주식 한 주당 0.5주 주식을 예부해서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콜 옵션을 부여합니다. 입찰은 오는 28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역시 경영권 지분을 인수할 곳이 어디냐는 것이고요. 우리은행은 지난 2001년 우리금융지주 설립 당시 100% 정부 지분이었고 그 후 꾸준히 지분을 매각해 왔습니다. 또 우리금융 계열사인 우리투자증권과 지방은행들은 최근 잇따라 매각에 성공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이번에 매각이 되면 우리금융 민영화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네, 결국 경영권 지분을 어디가 가져가느냐가 최대 관심일 텐데 현재 후보군은 어디입니까? 일단 가장 큰 의지를 보이는 곳은 교보생명입니다. 교보생명은 오는 18일 이사회를 개최해서 우리은행 인수전 참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교보생명이 만약에 우리은행을 인수할 경우 보험회사, 그것도 개인 대주주가 있는 보험회사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최초의 사례가 탄생합니다. 다만 교보생명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이 1조 3천억 원가량인데요. 우리은행 인수에는 4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재무적 투자자들이 함께 들어와야 합니다. 교보생명은 현재 외국인 투자자 등 다양한 곳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보생명 이외에는 중국 안방보험이라는 곳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안방보험은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회사입니다. 특히 안방보험의 설립자 겸 회장은 중국 고위직과 연결고리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방보험은 최근 국내 모 증권사에 우리은행 인수 시 투자자문을 해줄 수 있는지 타진했고 법률 자문사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인수 후보들이 나오곤 있지만 일각에서는 매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큰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기 매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실제로 있습니다. 일단 인수 후보군이 너무 제한돼 있고 금융산업의 전체적인 발전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인수 후보군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교보생명과 중국 안방보험의 경우 지배구조가 좀 불확실하고 은행산업의 경험이 없습니다. 금융당국 안에서도 이 같은 문제들 때문에 무리해서 경영권 매각을 할 필요는 없다는 신중론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조기 매각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또 다른 논리는 국내 은행산업 변화 구도에서 나오는데요. 당장 우리은행 매각을 추진하던 연초와 비교해봐도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은행의 잠재적 인수 후보였던 KB금융그룹이 최근 새로운 회장을 뽑으면서 지배구조를 개선했고요. 신한금융그룹도 잠재적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설픈 곳에 매각하느니 국내 금융지주에 매각해 다시 한번 글로벌 메가뱅크를 시도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부 윤홍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맑은 날씨에 이불 역할을 해주는 구름이 없어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에 점차 구름만 많아져 아침 추위에만 대비하신다면 나들이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은 군산 세계 철새축제에 가보는 건 어떠세요? 일요일은 전국이 점차 흐려져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방은 늦은 오후, 그 밖에 서쪽 지방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은 자정을 전후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중서부 지방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고요. 중서부 지방은 구름 많은 모습인데요. 오늘 서울, 경기, 강원, 영서 등 중서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저녁 한때 약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점차 들겠습니다. 그런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1도, 춘천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도 점차 구름 많아지겠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에 전주 1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낮낮을까지는 대체로 맑다가 저녁 낮에부터는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강릉 울진 12도 예상됩니다. 전해상이 가끔 구름 많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상에서는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약간 쌀쌀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CN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